오늘은 아동기 심리인계를 하게 됩니다. 아동기라고 하면은 6세에서 11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만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아동 전기 하면 6세에서 한 8, 9세, 아동 후기를 8, 9세에서 11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아동기를 정신분석학에서는 잠재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기다, 잠재기. 혹은 잠복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번역상의 차이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하셨어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 자, 저기 좀 여쭤볼게요 한번.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몇 학년 때가 가장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몇 학년 때? 2, 3학년 때? 진짜 2, 3학년 때 기억이 잘 나요? 몇 학년 때? 5학년 정도. 또 대부분 4학년 아니면 5학년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는 4학년이나 5학년 때를 아동기의 황금기라고 해요. 돌이켜보면 가장 좋았던 때예요. 그 좋았던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왜 잠재기, 왜 잠복기라고 얘기하면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동기 이전에는, 아동기 이전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 3세 이전까지는 이때 심리 발달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유아의 에고가, 자아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에고가 덜 발달되어 있어요. 에고가,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3세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한다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거야.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아직 생기기 이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에고라고 하는 이 자아가 덜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세 이전에는 누구의 많은 영향을 받냐면 주 양육자의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세 이전의 아이가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격렬하게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가 그렇게 행복한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있죠. 이때는 드디어 이제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분을 하게 돼요. 전에는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사랑과 미움을 구별하게 됩니다. 한 대상은 사랑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특별히 이제 남아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또 여아 같은 경우는 또 엄마를 동일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 정체성의 기본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그 발달 시기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때 부모들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잠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아이를 양육한 것을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대략 요새 사춘기가 빠르죠. 그때가 부모님들이 가장 편할 때예요. 3세 이전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네, 손이 너무 많이 가. 얼매 있어. 그리고 3세 이후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는 아이가 막 감정이 좀 격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부터 집안에서 좀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언어로 난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 감정의 굴곡이 좀 심해요. 그때는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때 부모님도 가장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아동기는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달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해왔으면은 이 초등학교 과정은 무난히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서 이제 사춘기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가 가장 더 격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요 잠재기의 발달 과제를 몇 가지만 좀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자아가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초자아하게 되면은 여러분 개념이 정의가 좀 되죠? 뭐 도덕적 규범이라든가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초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초자아가 너무 엄격해. 그 얘기는 저 사람은 해서 될 것보다 해서는 안 될 게 더 많아. 그래서 초자아가 엄격한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초자아가 너무 가혹하게 형성되는 경우예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더 중요해. 그게 초자아가 보통 가혹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자아가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요즘 신세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놀면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초자아가 좀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자아는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부모와는 반대로 형성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초자아 발달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와서 더 이게 발달이 진행이 되는데 교육훈련 문화의 기준에 의해 확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공교육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고 유치원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최소한의 어떤 문화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또래 애들이 문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유치원 6살, 7살 아이들이 뭐 재롱이 잔치라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요새도 그런 거 하나요? 네, 재롱이 잔치라고 옛날에는 재롱 잔치 재롱이 잔치 재롱이 잔치 그런 거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선교원이 있잖아요. 선교원. 그럼 이제 청년들 다 가서 이렇게 시다발이고 도와주고 재롱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시기에는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집에서만 노는데 요 시기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죠. 물론 요새는 아이 혼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꼭 데려다 주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또래 아이들끼리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또래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그 초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 엄마가 아이가 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 했더니 공격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공격성이 왜 심하냐 물어보면은 자꾸 이렇게 매질을 한대요. 폭력성이 좀 있다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또래 집단에서 자꾸 이렇게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싫어. 무조건 학교 가기 싫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좋아해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전까지는 안 간다고 그러지만은 적응만 하게 되면 학교 가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대상표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대상표상이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확대되는 것을 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즐겨요. 굉장히 즐거워해야 돼요. 학교 가는 거를. 근데 학교 가기 싫고 가서 막 폭력을 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시도해 봤냐면은 그 가깝게 지내는 그 엄마, 이제 뭐 자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성격이 내성적이어 갖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그 몇 명을 이렇게 묶어 갖고 엄마들이 이제 같이 그냥 놀게 한 거예요. 엄마들이 타치한 건 아니고 그냥 놀게 한 건데, 누구네 집에 뭐 어떤 때는 뭐 놀이공원 데리고 가서 자기들끼리 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또래 안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은 그 이전에는 주로 자기 욕망이 우선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욕망이 우선인데 또래 문화를 가지다 보면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욕구를 지원하게 되고 타인의 욕구를 헤아리는 능력. 말하자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문화적인 공간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공격성을 많이 조절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주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우선 이상 행동을 많이 조절할 수 있다면은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또래 문화 속에서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내 친구가 좋아하더라. 그래서 나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게 이제 또래 문화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양심에 부합되었을 때 승리감과 쾌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그 또래 집단 혹은 유치원 학교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그 집단에서 합의된 어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갔어. 그럼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했어.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승리와 쾌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 이전에는 칭찬을 해주는 것도 뭐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다가와. 왜? 아이는 내가 뭘 잘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주로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만 이런 관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래 집단에서 그 집단에서 아이가 기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우수한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기도 하고, 반대로 자꾸 이렇게 꾸중을 듣고 못했다는 피드백을 자꾸 들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패배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순위를 정해놓는 건 아주 안 좋아요, 사실은. 그 일부 학생은 앞에 나가는 학생은 앞에 가게 하는 거고 뒤에 가는 학생은 계속 뒤에 가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초기 잠재기에 초자하는 감정 변화가 작고 퇴행 행동을 보인다. 후기 잠재기에 가서
초자는 차분하고 이성적이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감정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퇴행 행동을 좀 보인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 같이 그런 언행을 즐겨 쓰기도 하고 퇴행을 많이 하는 아이는 엄마가 많이 걱정하기도 해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기도 하죠. 얘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건지, 학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몰래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한번 감시를 해보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후기 가게 되면 그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비적응적인 상태가 좀 병리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해요. 아이가 어정쩡하게라도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은 희망을 가져도 되잖아요. 좀 퇴행적인 행동 보이고 감정의 변화가 많다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놀 때 논다 그런 문제 되진 않아요. 그런데 친구가 거의 없는 애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쭈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가 어울리지 못해. 그런 경우에는 좀 관리가 좀 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초자가 형성되면 이거는 이제 초자가 형성되면 하나 빠졌습니다. 주어가 빠졌어. 초자가 형성되면 초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자존감의 주요 원천이 된다. 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고요? 초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의 통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는 건강한 발달에 기여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자가 형성되면 초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 단계를 배울 땐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대상 항상성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대상 항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히 초등학교 때 올라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 무의식. 이게 대상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을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반면에 초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적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적응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초자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이때부터는 초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때의 부모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언행을 통제하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금기사항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항상성하고 조금 구별이 되죠. 대상 항상성은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초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항상성이 사실 잘 형성이 된 사람이 이 초자 형성도 원만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대상 항상성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불안정하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은 이게 공교육에 가서 어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얘가 적응이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공교육의 어떤 룰, 금기사항 이런 것도 비교적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히 구렁이 당장 넘는 것처럼 있잖아요. 슬쩍 이렇게 속임수 쓰기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기도 하고 융통성을 부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보통은 이런 안정적인 초자가 형성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불안정한 이게 초자가 형성이 되면은 이게 모범적인 경우가 있죠. 너무너무 모범적인 그런 경우는 이게 진짜 이 초자가 잘 형성이 됐고 얘는 참 모범적이고 뭐 어른들한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이게 안정적인 초자는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자기를 가혹하게 통제하는 것은 왜 가혹하게 통제하냐면은
불안하면 가혹하게 자기 통제해요.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자기를 가혹하게 통제하지 않아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자기를 가혹하게 통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요즘 애들은 이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제 좀 힘이 있는 아이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죠. 학원에 가고 싶은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딱 가라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건강한 아이는요. 가끔 학원 몽댕이도 좀 치고 간다고 하고 이제 PC방 가끔 간다든가 그러기도 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적당히 그것도 이제 초자가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땡땡이 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땡땡이 쳐봤나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한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짜릿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있을 텐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5번째는 주역 작동 기제는 함입과 동일시다. 이게 함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영어로 인코퍼레이션을 함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심리학에서 쓰는데 합체를 생각하면 돼요. 합체로 생각하면 돼요. 합체. 그래서 이 시기 초등학교 때는 누구하고 이렇게 합체가 되려고 하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가 될 때는 그 대상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져요. 친한 친구한테 그런 욕망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 기타 이제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라든가 그렇죠? 애들 만화 영화 굉장히 즐겨 보거든요. 그 또래 남아 같은 경우는 그런 만화 영화를 거기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하고 심리적으로 합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재밌는 거야. 주인공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겪는 슬픔, 걱정, 기쁨, 희열 이런 거 다 같이 느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 발달에서 아주 괜찮아요. 그럼 또 아이들은 그걸 보고 나서 또 학교 가서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초자아가 건강하게 발달을 하는 거고 자기 존재감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보통 청소년 상담하다가 이런 청소년들을 종종 만나요. TV를 거의 못 보게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철저하게 이제 엄마가 TV를 못 보게 해갖고 TV를 못 보게 하다가 이제 이게 통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보통은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싸워갖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의 수칙을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학교 생활을 또 잘하기도 해요. 엄마의 수칙을 잘 따라서 이제 TV를 안 보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 과학 영재예요. 얘는 과학 영재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아이가 한여름에 제가 처음 만났는데 아주 긴 투고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처음에 몰랐지. 상담한 도시를 보니까 온몸에 팔이 다 칼자국이야. 머리가 되게 좋은 애예요. 탑하는 애죠. 그래서. 근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굉장히 근데 우울해. 근데 이 우울의 근원을 이제 상담하다가 들여다봤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엄마가 TV 통제했고 그리고 휴대폰도 안 줬어요. 요새 휴대폰 안 주고 못 견딜 텐데 요새 몇 학년 되면 휴대폰 사용하나요? 초등학교 몇 학년?
2, 3학년 되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또 안 돼. 그거 없으면 또 무리들 사이에서 대화거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엄마는 성공을 했어. 그래서 얘를 과학 영재를 만들어 놨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뭐 독서 토론회 있으면은 앞에 나가서 꼭 반대표로 나가고 하게 되면은 정말 선생님들이 전부 다 혀를 두를 정도로 진짜 뛰어난 아이였는데 이제 사춘기 중학교 3학년이면 사춘기 절정에 이를 때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통제를 했어. 그러니까 얘는 학교 가도 어울릴 게 없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지 대화거리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늘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누구지? 내가 나처럼 느껴지질 않을 때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야. 그렇죠?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나는 엄마 말씀을 잘 따라갖고 아주 훌륭한 과학영재가 됐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게 이제 그게 이르렀을 때 이제 그 거짓짜기를 우리 공부했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거짓짜기 단어를 쓰다 보게 되면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짜기 단계 중에 그 세 번째 단계 있죠. 세 번째 단계 참자기가 이렇게 훼손을 훼손당할 것 같은 공격당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도래하게 되면은 자살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였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들켜갖고 실패로 이제 끝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또래 아이들이 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그 발달 과정에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모두가 다 TV를 안 보고 모두가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또래 아이의 그 문화가 있는데 특히 요새 초등학생 애들은 내가 저 모임에 소외될 건가 낄 것인가, 쟤네들이 나를 받아줄 건가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차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해요. 다행히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드러나갖고 계속 이제 엄마 상담도 같이 하면서 엄마가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얘가 바뀌면서 얘가 이제 자기 과학 안 하겠다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영재를 봤는데 물리학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 안 하겠대. 이거 공부 안 해. 자기 작가 되겠대. 처음엔 난리죠. 작가야고 뭐 먹고 살다. 근데 얘가 이제 소설을 즐겨 쓰는데 습작식으로 소설을 갖고 왔어요. 근데 소설을 너무너무 잘 썼어. 소설 지도를 한 번도 안 받은 애거든요. 한 번도 받은 애는 아닌데 습작식으로 쓴 건데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확신이 서갖고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과학 영재에서 작가는 너무너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완전히 인문학적인 그 창조력이 있는 애인데 이쪽으로 가게 된 거야. 거짓짜기로 해서. 네. 그래서 드디어 글 쓸 때는 애가 글 쓰는 일에 몰입을 해버려요. 그걸 소위 이제 여기 합체라고 함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얘는 글을 쓸 때는 글에 함입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이제 학원을 다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남으로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에서도 아주 우수한, 어떻게 이런 애가 다 불러왔어? 너 어디 나왔어? 뭐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아이고 지금 작가로서의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늦게 발견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함입할 수 있는,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 거기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 존재감을 가지게도 되고, 또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뭡니까
안정적인 초자아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블록을 몇 살까지 갖고 노나요? 블록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블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큰 블록이 아니라 작은 블록, 그렇죠? 그게 빠져 있으면 몰입해서 빠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한두 시간 한 몰입 빠져 있다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함입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아이는 그거를 막 블록을 조작을 하면서 조작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현실, 마음속에 있는 상상의 현실, 가상의 현실 있잖아요. 그게 이 블록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비행기나 탱크를 만든다? 비행기와 탱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아이는 비행기 혹은 탱크를 만들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적인, 심리적인 어떤 가상의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비행기 혹은 탱크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물체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거야.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표현이 되게 있는지는 아이가 알아. 혹은 아이가 모를 수가 있어. 그러나 안에 있는 것이 내면화된 것이 외재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내면화된 것이 외재화를 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건 상당히 이제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오죠. 그리고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함입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도 상대와 나를 하나로 여기는데 이 합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막 섞이다 보게 되면은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구분이 안 가지만 동일시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거든요. 이러한 동일시 경험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인성도 많이 발달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누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동일시하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본받고 싶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본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잖아, 초등학교 때, 그쵸? 이렇게. 이거 존경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즐겨 읽는 책 속의 주인공.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쵸?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책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또 책을 안 보고 자꾸 이게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니까, 그쵸? 이 컴퓨터 게임 속의 주인공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도 이제, 글쎄요. 요새는 아주 뭐 문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정 능력이 발달하는데요. 이게 자기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성애적 관심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동성애적 우정을 발달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초등학생 애들은 이성과의 접촉을 좀 피하려고 할까? 남자애들이 여자하고 막 가깝게 지내면은 애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변태라고 그래서 이제 변태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은 남자, 여자애들은 여자끼리 주로 어울려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하고 어울리면 왠지 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그러잖아요. 저학년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배운 거를.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왜? 그 이전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공부를 했죠? 남아 같은 경우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켜? 아버지에게 들킬 수 있잖아.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좋아하면 안 돼.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좋아했으나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면 안 돼. 엄마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나는 엄마를 좋아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학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로 다 이게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학년 때 그 남자를 좋아하셨나요? 주로 여기 여성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난 남자가 너무너무 좋았어.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나 보죠. 그래서 동성애적 우정을 발달한다. 그 단짝이라는 게 있죠? 단짝. 초등학교 약간 3, 4학년 가다 보면 단짝이라는 게 생겨. 단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험을 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단짝이 되나요? 네? 형 권사님, 어떤 분, 제가 이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갖고, 형 권사님, 성이 좋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단짝이 돼요? 그냥 이렇게 좀 그러니까 친한 사람의 경우인데. 친한,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같이 때. 놀이를 통해서 같이 좀. 단짝이. 볼까요? 좋은 사람이 단짝이 돼요. 좋은 사람이. 근데 왜 좋은지 이유는 몰라. 그치? 그러니까. 왜 좋은지 이유는 몰라. 그냥 좋은 사람이 단짝이 돼요. 맞죠? 근데 왜 좋은지 진짜 몰라. 그냥 이상하게 좋아. 그냥 단짝이 돼요. 여자건 남자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단짝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가 되면 단짝이 된다. 자기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긍정적인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가 되면 단짝이 된다. 되게 어렵죠? 제가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또래 아이들한테는 자기 어떤 장점이라는 게 다 있어. 자기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문화적인 이유에 의해서 혹은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고 장점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는가 이거는 억압되어 있는 것이 있어. 그런데 또래 집단에 갔더니 어떤 아이는 그걸 사용하고 있어. 내 안에 있는 좋은 거지만 나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쟤는 사용하고 있거든. 그 친구가 되게 좋아져요. 예컨대 나는 원래가 굉장히 밝고 명랑한 그런 어떤 측면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밝고 명랑하게 이게 집에서 그렇게 굴었더니 엄마가 맨날 야단을 치는 거야.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방정 맞냐고. 그러면 밝고 명랑한 부분은 자기 무의식이 억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갔더니 어떤 아이가 되게 밝고 명랑해. 그 친구가 되게 좋아져. 그런 역동에 의해서 단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단짝이 되냐면은 저 친구는 사실 얌전한 어떤 부분이 있었어. 얌전한 측면이 억압이 된 거야.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 얌전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억압하고 있었는데 학교 와보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얌전하고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친구 되게 좋아지는 거야. 이처럼 단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니까 단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단짝은 보통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단짝이 오래 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사춘기 되면 깨지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 때 단짝은. 왜 깨지냐면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제 사춘기 되게 되면 자기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욕망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인용문이 있어요. 이거 프로이트의 인용문인데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 모든 것, 즉 한편은 자기의, 다른 한편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 우정, 인류의, 그리고 구체적인 물건과 추상적 사고에 대한 사랑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막 태어나갖고 가장 먼저 사랑한 대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자기야? 엄마 아니야? 누가 엄마라고 그랬어? 아니야, 자기야, 자기.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기애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애,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혹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우정, 인류애, 그리고 구체적인 물건.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야. 생애 초기에 자기를 잘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이 모두 잘한다고? 그것도 사랑을 잘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때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또 사춘기에 이르러서는 또 이성의 관계도 만들어갈 수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기초는 자기애 그리고 부모의 사랑 이게 가장 기초가 만 3세 이전에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기초가 딱 돼야지만 우정의 관계도 얘가 발달시킬 수 있는 거고 이성 간의 관계도 발달시킬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페어베언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의 얘기를 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페어베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생애 초기에 유아의 가장 큰 이슈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슈는 사랑이다. 어떤 이슈를 사랑이라고 이분이 이야기했냐면은 유아의 이슈는 이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두 번째는 내 사랑이 엄마에 의해서 받아들여질까? 이런 개념이 이해가 가나요? 네.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그리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이게 엄마에 의해서 받아들여질까? 근데 엄마가 완벽하게 얘 요구에 맞춰서 완벽하게 사랑을 제공해주면 얘는 100% 이게 만족을 하는 거야. 그치? 내가 사랑의 사인을 보낼 때마다 다 신호가 왔어. 와, 엄마는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이런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엄마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내 사랑이 엄마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완벽한 경험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 페어베어는 그것을 1차적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유아가 공통적으로 1차적 외상이었고 그거는 사랑의 아픔이야. 네. 사랑의 아픔은요, 이제 남자친구 혹은 연애하면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겪은 게 아니라 유아 시절에 겪는 거예요. 사랑의 아픔을 처음으로 아이가 그때 경험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런 사랑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다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이건 한자한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는요,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사랑의 아픔, 사랑의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내 사랑이 상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까? 우리 그러한 갈등은 항상 있지 않아요? 페어베어에 의한 모든 사람이 그런 무의식의 1차적 사랑의 실패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김수희 노래가 자꾸 생각나네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아세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그 다음 가사는 뭐죠? 네,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 노래가 진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데 그러한 상처를 이제 아주 유아기에 그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의 외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외상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도 덜 실패를 경험한 아이가 있고 많은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있죠. 그죠? 얘네들은 초등학교 가면 딱 드러나요. 그래도 실패를 적게, 최적의 실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랑은 상대방한테 요구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사랑의 양, 사랑의 질 있잖아요. 그걸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랑에 성공을 하게 돼. 그러다가 유학에 실패가 많은 경우에는 실패가 많으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사랑에 자꾸 판타지를 가지게 돼요. 누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야 되고 마치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이건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랑이죠. 그거는 이제 실제 있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상처에 의한 보상 심리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것은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소설에서 나온 그 사랑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걸 자꾸 기대하면은 상처받아요. 그런 거 빨리 깨야 돼. 빨리 깨버려야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내가 모든 사랑을 바쳐도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사랑은 늘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지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상처 덜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기와 엄마의 만족스러운 상태가 우정의 기초이다. 이건 한 말이고요. 또 단짝은 서로의 긍정적 그림자를 투사하면서 만든다. 이건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소설을 참 잘 쓴다고 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요즘에도 저는 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같지가 않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나랑 나이가 비슷하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 정신연령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학교에서 단짝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단짝이 없어. 학교가 참 얘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 고독해. 근데 얘가 또 적응력은 있기 때문에 단짝이 없고 애들이 노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하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얘는 맞춰는 줘. 맞춰는 주고 같이 어울리기는 해. 근데 싫어. 항상 자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자퇴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퇴로서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자살을 시도했다가 드디어 내 일생을 투신해서 해야 될 것을 자기가 발견한 거야. 소설 쓰는 거. 진짜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해를 안 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학교 다니는 중에 이렇게 단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준이 너무 높고. 그래서 천재는 외롭다 그러죠? 천재는 그래서 외로운 거야. 수준이 높고 머리가 좋아서 외로울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인간관계 능력이 없어서 단짝을 못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 없고 자기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단짝을 만들지 못하는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방어야, 방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필요해요. 또래 집단은 다소 냉혹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래 집단에서 관계하는 방식을 탐색하면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 잠재기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초등학교 때는 막 드러나지가 않아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은 제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뭐 같아요? 정서적 거리두기. 친구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늘 일정한 거리를 둬. 그런 경우. 두 번째는
혼자 세계에 빠지기. 얘네들은 보통 이제 쉬는 시간에 절대 아이들하고 놀지 않아.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 다 놀아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고 있죠. 세 번째는 수능하기. 이제 어른들에게 맞추는 거. 요 세 가지는 지극히 기능적인 것들이 못 되는 거야. 이거는 발달적인 것이 못 돼. 네 번째, 놀이를 즐기기. 놀이를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교육의 적응 모두 다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에릭슨은 잠재기 아동의 유용한 기술을 획득하는 능력이라 했다. 뭐냐면 잠재기 아동의 유용한 기술은 획득하는 능력. 초등학생 애들의 유용한 기술은 뭔가 획득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필요한 지식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근면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읽어보면은 많은 아동의 발달이 저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준비해 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거나 초기 발달 과정에서 보였던 가능성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잘 준비해 주지 못했거나 초기에 보였던 가능성이 학교 생활로 계속 이어지지 못할 때 부적응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아동기의 놀이. 아동기의 놀이. 쉬는 시간에 아동이 노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쉬는 시간에 완전 난장판이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선생님은 다 그랬잖아요.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놀이는 한 번에 다 동화시키기에 너무 큰 경험의 조각을 지속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한 번에 다 동화시키기에 너무 큰 경험의 조각을 지속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들어와서 지식이 돼야 할 것이 있어요. 경험으로 들어와갖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이 내 무의식의 자산이 돼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조금씩 그 마음에 축적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조금씩 축적해 놓는다. 근데 여러분 대가들 보게 되면은 보통 초등학교 때 잘 놀지 못한 아이가 많지. 뭐 에디슨도 그렇고 뭐 아인슈타인도 잘 놀지 못했어요. 얘네들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선 요 또래에서는 놀아야 되잖아. 놀지 못하니까 얘네들은 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대가들의 어린 시절을 뒷조사하게 되면은 뭐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뭐 소아 우울증이었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약간 우울한 정서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놀이를 통해서 조각 경험들을 축적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대가들은 아마도 조각이 아니라 뭉태기씩 이미 들어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들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했고 놀이도 못했고 놀이해야 재미가 없지 이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줘갖고 영재끼리 모아갖고 거기서 뭔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뭐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놀이라든가 어려운 문제 갖고 음식하고 뭐 문제를 푸는 놀이라든가 예,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서 재미를 이제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좀 특별한 경우죠. 그 특별한 아이가 많으면은 그 안에서 놀 수가 있지만 특별한 아이는 사실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좀 외로울 수밖에 없어. 저 호킹 박사도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병 들기 이전에도. 근데 그렇게 소수의 어떤 외로운 사람이 다수의 인류를 위해서 큰 공을 남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놀이는 내적 세계를 외적 실제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소망이나 공상을 표현한다. 내적 세계를 외적 실제에 연결시킨다. 외제화시킨다.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놀이는 소망이나 그들의 공상이 다 표현이 되어 있다. 우리는 아동기에 어떤 놀이를 즐겼나? 여러분, 아동기에 어떤 놀이를 가장 즐겼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저는 뭘 즐겼냐면요. 연날리기하고 다방구 아세요? 다방구하고 연날리기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했어요? 고무줄. 네, 여성들은 고무줄 놀이 좋아하고 공기놀이, 숨바꼭질, 땅 따먹기 이런 거 좋아했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즐거웠죠. 예, 그게 왜 즐거웠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상, 희망, 공상 그런 것들이 그런 놀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령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것은 땅을 확장시키면서 우리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글로 투사가 되는 거죠. 연날리기는 왜 좋은지 아세요? 연날리기가 정서가들이 좋은지 아세요? 그 연날리라고 하는 것은 연이 이렇게 실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쫙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편지도 보내잖아. 아세요? 편지 보내는 방법? 그것도 몰라요.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고 가운데 구멍을 내요. 그래가지고 연실에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아시죠? 몰라요? 종이를 요만하게 올려 가운데 구멍을 내요. 그래서 연실에다가 큰 구멍 있잖아. 구멍을 이렇게 껴.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연을 내려다보면 그게 다 거기 이제 편지 보는 만큼 거기 이제 와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연날리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누구와 연결이냐? 유아가 엄마와 연합하고 싶은 어떤 모성과 연결을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차놀이도 이제 새끼줄을 길게 까갖고 그 안에 전부 들어가고 칙칙하면서 기차놀이 그런 거 했어요? 네. 예.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도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게 새끼줄을 깠으면 전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연대감을 느껴요. 무의식적인. 그래서 어떤 연대감. 아동기에. 왜냐면 이 아동기는 곧 있으면 사춘기가 되거든요. 곧 있으면 사춘기가 되면 누구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부모하고 다 분리를 해버려야 돼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의 이상심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과 훔치기거든요. 이거는 그 원인이 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처음부터 쭉 나오겠는데, 우선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대상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왜 합니까? 누구로부터 잘 보이려고? 이 대상이 있잖아. 거짓말을 항상. 대상을 의식해서 항상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대상을 의식해서.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자기 혼자 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의식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상을 기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 자기가 대상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 한 것을 또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이 나를 사랑해 줄까? 여기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 거짓말 아동이 많이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랑의 결핍이 그만큼 있는 거야. 그럼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동이면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동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다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엄마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왔어?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 다른 데 가서 엄마가 난리를 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했는데도 엄마가 그냥 조용히 받아만 주더라는 얘기지. 엄마가 바뀌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 다음부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비약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원리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훔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동의 훔치기. 이건 뭔가 결핍과 관련된 일이고, 결핍 플러스 공격성이야. 대상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도벽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이런 거는 아버지의 원리거든요. 아버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훔친다, 이 사회에 대한 도전, 아이들이 이제 사회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기초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훔친다, 이거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 좀 엄한 아버지보다는 좀 편안한 아버지. 방임하는 아버지보다는 어떤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아버지. 혹은 뭐 훔치기를 모성으로 훔치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동의 이상 행동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전부 다 ADHD라고 진단을 내려줘요. ADHD. 이게 과잉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 가만 앉아서 집중하지 못하죠. 계속 산만하게 왔다 갔다. 심하면 그냥 막 수업 시간 일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막 그래요. 이거는 그 정도 이제 증상화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위니카 공부할 때 홀딩, 핸들링 그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엄마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안아주기 있잖아요.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ADHD가 심하면은 의사들은 무조건 약 먹으라 그래요, 무조건. 그리고 뭐 처음은 그래, 6개월 먹으면 난다 그래요. 또 6개월 먹으면 안 나, 그럼 1년 더 먹으라 그러면 계속 그렇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일단 약을 먹게 되면 증상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약을 안 먹고 좋아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약을 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병원에는 계속 먹으라고 하니, 그나마 안 먹으면 더 나빠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또 이제 부모가 불안해서 계속 그 약 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일찍부터 약에 의존을 하다 보게 되면, 저는 약을 10년, 15년, 20년 먹는 아이들도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먹기 시작해갖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먹고, 이때는 약에 대한 의존도가 생겼어요. 그렇게 또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솔직한 얘기인데요. 그 상담을 받아서 약 끊는 케이스는 참 많아요. 그거는 상담 능력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심리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심리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된 거를 그렇게 아주 중한 병이 아닌 거를 약물 프로그램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약에 대한 의존도가 생기니까 또 못 끊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약을 먹는 혹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ADHD 증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얘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으면은 또 약으로 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그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갖고 한번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이미 먹는 약이면은 무조건 의사 말 따를 필요는 없어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아이와 부모가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되면 끊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는 끊으라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끝까지 다 갈라 그래요. 그냥 좀처럼 끊으라는 말을 안 해요. 더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이가 이제 의존을 하게 되죠, 그렇죠?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요? 혹시요 그 책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그 어떤 정신적인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야. 이거는 약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정에는 약물 먹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유아기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어른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불안해서 그래요. 이건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드리는 그 이제 증상에 따라 다르죠. 근데 특장에는 사실 약을 먹어도 잘 안 돼. 약을 먹어서 이게 확 그래도 증상 완화가 되면은 그래도 좀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특장에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특장인데 약을 먹어서 개선이 됐다는 아이들이 있나요?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틱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틱이라고 하는 그 이상행동 있잖아요.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건 안 좋아요. 자꾸 지적하면 안 좋고 그리고 아이를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야. 이것도 이제 유아의 심리 할 때 홀딩하고 핸들링 얘기했죠. 거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몸으로 표현이 될 때 있죠. 감각장애도 몸으로 표현되는 거고, 틱도 몸으로 표현되는 거고, ADHD도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몸으로 딱 표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치료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TV를 봤는데요. 그 틱장이가 미션도 있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욕이나 이런 것도 욕이? 욕. 상대한테 욕할 상이 아닌데 욕하는 것도 틱의 종류라고 예. 여자들의 틱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 아동의 틱은 혼자 말을 말 많은 거. 이제 여아들의 ADHD는 대표적으로 말 많은 거예요. 말이 억수로 많아. 근데 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몸으로 나타나요. 근데 ADHD랑 틱이랑 비슷해요. 경계선이 좀 모호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도 예?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 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몸으로 나타나는 틱은 몸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말 많은 건 틱이라기보다는 ADHD에 가까워졌죠. 몸으로 나타나죠, 틱은. 눈 껌뻑껌뻑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보통 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좀 시간을 기다려주고 부모가 좀 기다려주고 또 애하고 잘 놀아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결됐는데 이게 어떤 불안정한 요소에서 다시 또 재발할까요?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회복의 탄력성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다가 안 좋아졌을 때 또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시 금방 괜찮아질 수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회복에 탈렸어. 일단 이제
환경의 변화로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풍물선을 긋는 거거든요. 낙차. 이게 엄청 컸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조금씩 이렇게 사는 거야. 가끔 틱장애도 생기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자꾸 눈을 껌뻑껌뻑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틱이지. 장애까지는 안 가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ADHD 같은 경우에 그 말 고치기 하고 폭력적 행동 보이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그 ADHD 중에서는 ADHD는 사실 그 폭력적으로 잘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품행장애 애들이 폭력장애로 표현되는 건 품행장애. 얘네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얘네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되지. ADHD는 산만하고 주의력만 가지고. 유명한 축구 수영 선수 있잖아. 올림픽 금메달 몇 개. 뭐 펜퍼슨가 뭔가. 걔가 ADHD예요. 그럼 말 고치기 하는 건 ADHD하고 관련이 진짜 그거는 말 거치게 하는 거 하나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말을 거치게 하는 게 얘가 일상이다 그러면 품행장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가끔 말을 거칠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말 되게 거칠어요. 근데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품행장애 애들은 말이 막 그냥 상습적으로 거칠게 무서웠죠. 예. 이게 지금 잠재기가 6세부터 11세까지잖아요. 예.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교회를 이렇게 애들을 보면 13세까지 아이들 한꺼번에 다 놓고 같이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이 문화를 제공을 할 때 이게 사실 가능한 그겁니까? 저희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년부하고 초등부가 나누는 게 좋죠. 후기하고 전기하고. 그래서 맨날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교재도 따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도 유년부, 초등부 따로 나오죠? 고학년 그렇게 나오죠? 그게 맞아요, 사실은. 놀이 문화도 따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새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하죠, 그냥 다 같이 재밌게 하면 돼요. 모두가 재미있으면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건 재미있으면 돼요, 재미있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